묻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저는 대구가 낳은 인물이 아니고 한국이 낳은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 온결회가 그 뜻을 알고 또 그 행적을 정확하게 짚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대구에서 특히 본향 출신의 위대한 법률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민족운동가들을 기념하는 것은 저는 또한 당연한 일이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는 아주 많은 법조인들을 키워냈습니다. 제가 다닌 서울대학교 때도 대구 출신 법률가, 법학 교수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법률가라고 할 때 문화 권력이나 어떤 지위에 대한 생각들이 많겠지만 진정으로 존경받을 만한 법률가는 그런 생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대구에서 태어난 이인 변호사하고 또 우리 로스쿨이나 법대를 지원한 학생들에게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라고 물으면 항상 1번 정답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1번은 조영래 변호사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대답이 원사박을 하듯입니다. 그래서 조영래 변호사도 한 번도 자기가 대구 출신이다, 어떻다 이런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지만 또 본향 사람으로서는 또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정리한 글은 요약과 본문으로 나눠졌습니다. 요약은 이 시간에 같이 검토를 해보고 본문은 댁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11조 부분을 봅시다. 인선은 1896년 대구에서 태어났고 일본에 유학을 했습니다. 왜 법률을 공부했느냐 하니까 억울한 국민을 구해보자는 의문이 뭉쳐서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30대 초반에 이 각주 일본에 소개된 반세계의 전언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때 설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후에 법률가로 성공하고 난 뒤에 내가 소년 시절에 법률을 공부하면서 억울한 국민을 구해보자는 의문이 아닌가, 의문이었다라고 사후 정당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가지면서 읽었는데 제가 지난 5년 동안 이인 변호사가 일제시대에 활약했던 내용을 사사치 정리하면서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다. 초심이 정말로 그랬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10대 중반 청년기에 자신의 학력의지를 꿈에서 뚜렷이 드러냈습니다. 아주 1916년 만 20세 때 조선인의 고충을 조야에 호소함이라는 논설을 일본 동경에서 발간된 일대제국이라는 잡지에 게재했다. 이 논설이 엄청난 파문을 자아냈다. 그저 간신히 신변의 화는 피웠다라는 구절이 반세기의 전언에 있는데 이제까지 아무도 이 글을 확인을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도 고생 끝에 찾아보니까 이 내용이 아주 엄청난 내용입니다. 18쪽에 한번 가봅시다. 18쪽에 한 6째 줄에 작은 글씨 한번 보십시오. 작은 글씨 보면 총독 정치의 개괄적인 진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압박 정책, 강제 구속주의이며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직접 감정으로 침해하고 개인과 단체를 불문하고
재산상, 신체상은 물론이고 정신상으로는 모조리 그렇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재산상으로는 영생의 길이 거의 두절되었고 신체상으로는 일거수일투족의 자유가 없으며 정신상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압박 구속을 당하여 꼭두각시와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1916년 무단 통치하에 이랬습니다. 그 다음 19쪽에 첫 줄부터 봅시다. 경찰은 범죄의 예심을 하면서 경제 중대를 불문하고 참혹하게 보호를 한다. 인민을 보호하고 복리를 정진하는 것이 경찰의 목적이 아니라 강제 압박을 함으로써 인민이 경찰 관청을 원리처럼 보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용된 부분은 저 아래쪽에 보면 이제 인민과 관청은 서로 전혀 교섭하지 않는다. 관리가 문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거나 관청에서 호출장이라도 도달하면 혹시 무슨 일인가 하고 두려워하며 몸을 움츠리고 출동하는데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저는 1910년대 국내외를 방문하고 이토록 가격하고 강경하고 정확한 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글의 소개가 어땠다는 참 이제까지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어요. 작년에 제가 글을 쓰면서 전 소개했는데 이제 그때 아마 일본 동경에서 나온 잡지이고 그래서 식민지에서 직접 탄압을 신체상의 압박을 가하지 못하고 그런 신명을 하는 가지를 했다라고 되는데 그 다음에 3.1운동 직후에 아사히 신문에 기고하여 또 큰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글은 자꾸 찾아도 못 찾았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면 굉장히 어렵고요. 3번 12쪽으로 가봅시다. 이는 1923년 5월에 변호사 자격을 확보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첫 사건이 1923년 7월 2차 의료단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자마자 바로 독립운동에 대한 변론에 뛰어들었던 것이죠. 그 면에서 시종 일관 항일 변론의 최일선에 나서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대는 경상뿐만 아니라 전국을 무대로 활발한 변론을 펼쳤고 그래서 허은 김병로와 함께 항일 민족 변호사 이분들의 활동을 뭐라고 결명할까 하고 고생하다가 항일 민족 변호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굵은 글을 시작을 한 것은 혹시 비문을 다시 만든다면 참고하시라는 뜻입니다. 4번 변호사 대표적 사건의 표로 만들어놨죠. 이것도 굉장히 고생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1923년부터 1941년까지 이어지는데요. 20년대 후반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30년대 초반이고 36년부터는 거의 없는데 실제로 없었던 것이 아니고 당시에 언론에 항일 변호사들의 활동을 1936년부터 보도 자체를 못하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고요. 그 다음에 소위 민족 사건, 만약 기독교의 통일이라든지 비사회주의적인 사건을 민족 사건이라고 일자로 붙였고 사회주의적인 것을 사상 사건이라고 붙였는데 이 변호사가 변론을 할 때 그 두 사이의 차이를 전혀 두지 않고 둘 다 민족으로 우리는 민족으로 생각하고 변론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개인 변론도 있지만 주요 사건에 여러 변호사들과 함께 연대 변론을 펼치게 됩니다. 지역의 사건으로서 경북 관련자, 경상북도의 관련자들이 있는 경우는 이인 변호사님이 거의 반드시 보는 것 같습니다. 1924년에 경북 중대사건이라고 있습니다. 28쪽에 봅시다.
28쪽 전을 해가지고 경북 중대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봤습니다. 적어놓은 이유는 이 애국자들이 정말로 무자비한 고문을 당했고, 근데 그 고문을 참지하고 고문에 대하여 피고인 가족들이 고발장을 총독부에 제출하고 일본 의회까지 고발장을 제출하는 초강경 투쟁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다음 법정 투쟁이 벌어지는데 윤 변호사가 와서 보고 피고인들이 아주 너무나 초췌한 얼굴로 있는 것을 보고 말을 못하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너무 두드려 맞아서 그렇다. 그래서 한번 손끝 같은 데 보면 고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법정에서 변론하다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모두 옷을 한번 확 벗어보라 라고 해가지고 한 명이 옷을 주춤하고 벗다가 모두 옷을 완전히 다 벗어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검사와 판사가 제지할 틈이 없었죠. 옷을 다 벗고 나니까 온몸에 막 고문한 흔적이 몇 개월이 지나도 온몸이 음마에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보고 판사에게 이 신체 감정을 청구를 하고 판사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다음 검사가 잠깐 휴전해서 알아보고 해가지고 구형은 아주 작게 할 테니까 제발 이 사건 좀 그냥 넘어가서 라고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대한 사건 중에는 사건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실형을 적게 선고받아요. 그냥 변론 투쟁을 이런 식으로 아주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잘했다라는 그런 하나의 예로서 소개하고요. 그 다음 1927년, 28년 시기 정도 넘어서 고려 혁명관 사건, 조선 공산당 사건, 등등 여러 가지 주요 사건들, 일제 하에서 일어났던 주요한 독립운동 사건에 대하여 변론을 주도하게 됩니다. 14조 5번 일제와 사전의 김병만 유일허한 그에 붙여진 별명은 사상변호사, 좌경변호사, 무료변호사 됐습니다. 사회운동 사상운동을 활발히 변론했으니까 사상변호사고 20년대 중반으로 좌경지향적인 사건이 많았으므로 그것을 변론을 하면 좌경변호사가 되고 독립운동가들이 돈이 있으니까 돈이 없죠. 그러니까 무료변론을 자임을 하고 이렇게 법정 변론을 통해서 단순히 변호사뿐만 아니라 민족 지도자로서의 어떤 위치를 확립하게 됩니다. 6번 일제 이제 변호사의 압박인데요. 1928년 고려 혁명당 사건을 변론하면서 일본은 동양 평화를 위한다는 민명하에 한국을 합병했으나 한국에 대한 식민정책은 양도구역에 흡사하다 라고 선통을 하니까 불안한 변론을 한다고 변론 중지를 따르기도 하고 그 다음 1930년에 수원고등 고등농을 맡기고 오늘 서울농대의 전신입니다. 수원고등 사건에서 학생들을 변론하면서 양부모의 학대에 견디지 못할 지경이면 양자는 친부모를 그리워할 것은 인지상정이다. 인간은 굶주리면 식물을 찾고 먹을 것을 찾고 결박되었을 때는 자유와 독립, 해방을 요구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유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의한 양심적 반로이고 역사적 필연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대가는 변호사 정직 6개월,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7번 일자의 그에 대한 평가 중에서 두 개만 소개해 봅시다. 하나 1930년도 초 상당히 이제 유머로 상이 적혀 있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전문뱅이 변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군은 변호사로서 특징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다리 저는 특징을 가져 변호사의 독특한 존재를 가졌다. 이군이 오늘까지 맡아본 사건은 610건인데 8할은 사상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8할은 돈 되는 사건이 전혀 아니었다 하는 건데 아마 2할이 돈 되는 사건을 해서
조금 돈을 얻으면 팔하를 위하여 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산당 사건의 피고로 이분의 얼굴을 법정에서 보지 않는 사람이 덤빈 것이다. 소장 변호사, 장영 변호사, 사형동의 죄가 아니 된다. 열렬히 주장하는 이분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단, 이분은 마음에 먹은 일이면 그냥 내가 쏘는 성질이다. 이것으로 이분은 이익을 보는 때도 있거니와 손실을 보는 때도 있다. 이 가장 강직한 성품, 열렬한 성품은 이분의 장점도 되고 결점도 된다. 무슨 이랬든지 나와답게 취하는 그 태도, 쩔렁쩔렁하는 그 모양의 관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이 변호사님의 특징이 쉽게 느껴지죠. 그 다음 이제 15쪽의 넷째 줄에 조선 의학회 사건의 예심 종결서에서 이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고인 이는 1924년 4월 1일에 경상도 청진동에서 변호사를 배워가고 있는 자로서 1918년 전부터 약간 틀렸습니다. 1916년인데 18년 전부터 조선 통치의 불만을 품고 있던 바, 그 변호사로서 각종 사상사건에 관여하기에 이르러 조선을 일본 식민지로 강조하고 그 독립을 주장하는 사건 관계자의 사상에 분명하여 항상 총독 정치에 불만을 가지고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여 온 민족주의 진영의 이채로운 인물이다. 일제 예심 종결서에서 특징을 아주 잘 잡아냈습니다. 이 글씨는 나중에 묘비를 만든다면 그대로 새겨도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선 총독 정치에 불만을 가지고 조선의 독립을 희망해온 분들과 그래서 일본이 완전히 인정하고 딱 새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일제에서는 그 때문에 중형을 받아야 되겠지만 참 우리가 이 기록을 다시 읽으면서 정말 훌륭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한일 변호사들은 1941년부터 사상사건, 독립운동사건의 결론을 아예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상사건에 대해서는 일제가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서 지정을 이 사람들만 사상변호를 할 수 있다 하는데 이 변호사를 지정할 리가 너무하죠. 그렇게를 거의 주도하다시피 했고 그 다음에 조선학회를 좀 지원하고 그래서 다방면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잡지에 보면 이는 선의의 호사객이다. 호사가다. 호사라고 해서 일을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피하지 않고 달렸으면 호사가다. 라고 얘기하고 선의의 좋은 뜻을 가지고 일이 있으면 달려드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조선학회에 연루되어 목사를 했던 그런 조선학회의 경우는 1939년까지만 해도 조선학회 활동이 일본 법에 따르더라도 범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941년 2년 단계에 이르게 되면 조선은 한국어를 연구한다는 그 자체가 일본의 전쟁 수행에 전쟁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다. 그래서 조선어를 한글을 학교에서 교섭하는 그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 단체가 독립운동이 전혀 아니라고 하지만 멀리 보면 독립운동을 위한 신목 원료를 기하고 있는 것이다. 깊은 신목, 깊은 모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멀리 그렇게 생각해서 언어를 죽여버리면 민족이 완전히 죽는데 그 언어를 살리려고 온갖 기를 쓰고 하는 것은
민족운동이라는 독립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독립운동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죄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임명상은 그 조선과학회를 물적으로 지원을 하고 하다가 이제 잡혀가고 고문을 받고 그다음 변호사 자격을 박탈을 당합니다. 또한 추가범으로 경선에 돌아가서 경기도 연주군에 몸을 숨겼고 그래서 언제 붙들려서 처형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파리록을 맞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 이는 검찰총장 그리고 초대 법무장관으로서 건국기의 법제 정비 그리고 법무행정에 초석을 닦았습니다. 법전 편찬위원회, 우리나라 법을 만드는 기본법을 만드는 법전 편찬위원회의 위원장을 김정로 대법원장이 맡았고 선생은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계속 이제 제가 법제 정비 그리고 법무행정에 초석을 닦았다는 그런 의미고 일제 악법 청산을 위한 법령 정비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자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제야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시종 어떤 타협 내지 변절이라고 불릴 만한 흔적을 남기진 않았습니다. 그 면에서 이 어렵고 부침많은 우리 20세기 한국 사회에서 한 인간이 걸어야 할 그런 표상 중에 표상으로서의 역할을 표상으로서 우리에게 잘했습니다.